자, 여러분들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번에 정말 섬뜩한 사이비 이야기 현실 공포로 참여를 해주셨던 분이죠. 오늘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세계 여행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자, 일단은 저번에 정말 또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원래 사실은 이세계 여행자라는 닉네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려다가 바꾸신 거죠? 아니요, 바꾸진 않았죠. 바꾸진 않고 그냥 이제 그 네. 이야기로 이어가시는 거다? 네네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 다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거를 사실 돌빈이한테 되게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제가 이거 표현을 어디까지 해도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야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순하게 표현을 해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하시면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렇겠죠. 네. 근데 좋아하는데 유튜브가 싫어해. 그쵸. 그래서 타협을 봐가지고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저희는. 네, 근데 제가 최대한 좀 재미없더라도 순화해서 알겠습니다. 말을 순화한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일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제가 이세계 여행자라는 닉네임을 쓰게 된 게, 네. 저는 이제 뭐 영감이나 영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근데 20대 초반에 우연찮게 알게 된 여사친이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몇 년간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분명히 나랑 얘랑 같은 세상에 사는데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진짜 이 세계를 여행 갔다 온 느낌? 이 몇 년간? 이때 제가 살면서 정말 영적인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좀 믿게 돼서, 그래서 제가 사실 다 짜잘한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너무 오래전이라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제가 막 다 기록해두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일단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친구를 똘순이라고 할게요. 이 똘순이랑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예요. 그리고 나이도 동갑이고 원래는 지방인데 그때 이제 서울에 일 때문에 올라와 있어서 또 저희 집 근처여가지고 자주 만나고 자주 술 먹고 또 둘 다 술 좋아하고 해서 되게 친해졌어요.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똘순이는 대대로 어떤 한 신을 모셨대요. 이게 제가 사실 이 단어들을 잘 몰라서 똘순이도 이제 저한테 뭔가 설명해 줄 때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거든요. 어려운 단어 안 쓰고 일부러. 대대로 어떤 신을 모시는데 이 신이 매번 드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바로 하기도 하고 어쩔 땐 몇 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릇이 되게 크다고 하나? 그릇이 되게 큰데 이게 또 기가 센 거랑 그릇이 큰 거랑은 또 다르대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똘순이는 기도 되게 세고 그릇도 크고, 그러니까 같이 태어날 때부터 이 신을 모셔야 되는 그런 팔자였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신도 되게 큰 신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신 이름을 까먹어서 아무튼 신은 신이죠. 네, 되게 큰 신이라고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이라고 한 5글자 됐던 것 같은데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아무튼 이제 그런 친구인데, 네. 이 친구의 이모님이 또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무업 쪽으로. 근데 뭐 일반적으로 방송을 나오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그쪽을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그분을 찾아가 봐라 하는 좀 되게 유명한 분이시래요. 예. 이 이모님이랑 똘순이가 사실 제가 영적인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분들이라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제 똘비라고 제 다른 친구예요. 이 똘비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본인의 집과 학교가 거리가 꽤 애매하게 돼 있어요. 좀 차 타고 가면 금방인데 대중교통 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학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원룸을 구했어요. 원룸이라고 하기엔 좀 방이 하나 딸려 있으니까 1.5룸? 이런 걸 하나 구했어요. 그렇게 이제 걔가 들어가고 저는 뭐 이제 자취하니까 니네 좀 자주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얘가 집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서 저희랑 술을 마시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좀 이상하다 느낌이. 자기가 잠을 자는데 웬 여자가 나왔다. 근데 저희는 그때가 20살에서 21살 넘어가는 겨울 그쯤이었거든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어봤죠. 이쁘냐? 근데 그 똘비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100%. 너무 이쁘다. 말이 안 된다. 사람이면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잘 됐네. 부럽다 야.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또 얼마 안 있다가 주말에 돼서 또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얘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똘비는 이미 이거를 귀신이라고 확정을 지고 있었는데 꿈에서 그 여자 귀신과 관계가 있었대요. 근데 그 꿈을 설명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걔 방에 장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롱에서 어떤 여자가 쓱 나오더래요. 나와갖고 자기를 깨우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놀랐는데 일단 이쁘니까 좋긴 한데 놀라잖아요. 그러더니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 옷을 한 커플 한 커플 벗더래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의 얼굴과 알몸을 보니까 놀라고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머릿속에 딱 4글자밖에 안 떠오르더래요. 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정말로. 모든 게 다 머리도 지워지고. 저랑 제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는 그걸 듣고 몽정이네. 100%다 이건. 빨리 여자친구 사겨라. 이러고 이제 말았죠. 예. 근데 얘는 좀 찜찜하다. 나는 아니 살면서 몽정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그러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시하고 넘겼어요. 좀 놀리고 오히려. 네. 그러고 나서 얘가 한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가 보다 이러고 저는 똘순이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똘비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디냐고. 그리고 나 지금 친구랑 술 먹고 있다.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모르는 애다. 왜 그러냐? 자기 좀 가도 되냐고. 기다려봐라 말해볼게. 똘순이도 괜찮다고 해서 왔어요. 애가 왔는데 표정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게임에 쪄들어있는 그 딱 페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상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다크서클도 되게 좀 짙어지고 그리고 얘 도대체 무슨 그때만 해도 저는 몇 날 며칠을 밤새서 과제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똘순이가 이제 담배를 피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식당이랑 술집이고 어디고 다 담배를 필 수 있을 때였어요. 저랑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었는데 똘순이가 좀 뭐랄까 좋게 말하면 되게 털털한 성격인데 좀 나쁘게 말하면 똘끼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입도 좀 걸고 그러긴 해도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개념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똘비를 보다가 무슨 벌레 보는 듯한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싸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똘비한테 너 뭔 일이냐 말을 해라. 그랬더니 여자의 앞이라 말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얘 무서운 얘기 야한 얘기 더 좋아한다고 그냥 말하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또 우물쭈물 하다가 그때 말한 그 여자 귀신 있지 않냐.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매일 나온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매일이면 몽정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는 좀 웃어 넘기려고 네가 많이 좀 그랬구나. 우리 나이는 원래 그렇다. 이러고 이제 대충 말았어요. 왜냐면 똘순이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그러고 얘는 이제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럼 오늘 일단 찜질방 가서 자라. 그리고 어차피 여기 우리 동네니까 내일 아침에 내랑 같이 해장국을 먹자 하고 이제 찜질방으로 보내고 똘순이는 이제 저랑 술 한잔 더 하자 해서 술을 마시는데 똘순이가 이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쟤랑 친하냐고. 그리고 엄청 친하진 않은데 친하다면 친하지?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너 쟤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내가 왜? 그러니까 자기가 좀 확실한 것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서 다 말하기 좀 그런데 일단은 거리를 좀 둬라. 나중에 다 확실해지면 말해줄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확실해지면 말해라. 그때까지 나는 딱히 연을 끊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그러고 그날 빠이빠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1, 2주 지났나? 똘비한테 또 연락이 와서 다시 술을 마시러 딱 갔는데 얘가 정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삐쩍 흔히 말하면 좀 뼈다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랑 친구는 얘가 지금 술을 먹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밥 좀 먹어라 너. 안주 좀 챙겨 먹어라 이러고 있다가 얘가 자기 집에 같이 가재요.
오늘 뭐 배달이고 뭐고 자기가 다 시킬 테니까 자기 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자기가 집에 혼자 있기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맨 처음에선 꿈에만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꿈에서 그 여자 귀신이랑 뭐 소파에서 막 관계를 맺었다. 그럼 자기가 일어나면 소파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거실이라던가 소파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부엌이라던가 이런 데서 자꾸 깬다는 거예요. 와,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는 이제 위로를 좀 해줄 겸 너 이사 가지고 처음 혼자 사는 거라 목류병 같이 우울증 이런 거 아니냐,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잠을 안 자고 있는데도 관을 맺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 뒤에 침대에서. 침대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소리가 들리니까 미칠 것 같더래요. 그러다가 찜질방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 이제 또 돈 없는 20대 초반이라 결국 이제 집에 또 기어 들어와서 자는데, 그게 저희를 딱 부르기 전날이었대요. 밖에서 꿈에서 뭔 소리가 나길래 뭐지 하고 나가봤는데 자기가 그 여자랑 소파에서 관계를 맺고 있더래요. 근데 분명히 모습은 자기 모습인데 자기가 아닌 것 같더래요. 근데 이 관계의 그림이 서로 좋아서 하는 관계가 아닌 느낌이었대요. 좀 강압적인? 근데 자기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게 자기를 보더니 씩 웃더니 다시 또 하더래요. 근데 이거를 말려야 되는데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워서 일단 방문을 닫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깨야 된다. 꿈이다. 이거 꿈이다. 깨야 된다. 그렇게 막 하다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잠들듯 기절했고 이제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하잖아요, 사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똘순이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좀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믿고 그런 건 아니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뭐 흉가나 이런 거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걔 소원 중에 하나가 귀신을 보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똘비네 집에 갔어요. 똘비네 집에 가고 있는데 똘순이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리고 나 지금 그때 그 친구네 집에 간다. 그 술 한잔 하러. 내가 한숨을 쉬더니 친하게 지내지 말라니까 한동안은. 나도 갈 테니까 걔네 집 주소 보내라.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볼게 했더니 그냥 보내라고. 물어보지 말고 보내라고. 저는 근데 똘순이한테 약간 좀 쫄거든요. 그래서 말해줬죠. 그리고 이제 셋이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똘비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라. 야, 우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근데 방을 딱 들어가던데 남자분들은 아는 그 냄새 있잖아요. 밤꽃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그러니까 밤꽃이 안에 있다. 거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집을 밤꽃으로 지었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진할 수가 있나 하다가 이제 저희는 또 어쨌든 얘가 너무 겁먹어 있으니까 그냥 웃으라고. 너 지금 뭐 귀신 보고 이게 아니라 좀 적당히 쳐라. 너무 많이 치니까 빠진 거다. 그냥 그러고 이제 농담 삼아 이제 하고 또 들어가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얘가 너무 주의가 되게 산만한 느낌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막 주변을 두리번 하는 거예요. 저희랑 술 먹다가도. 그래갖고 왜 그러냐 계속. 그러는데 때마침에 이제 똘순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제 도착했다고. 그래갖고 제가 똘순이 문을 딱 열어줬는데 일단 똘순이도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너스레를 떨었죠. 환기시킨다고 시켰는데 뭐 좀 그렇긴 하지 이러고 했는데 얘가 들어오는데 딱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똘비가 그 마른 몸으로, 똘비님은 제 푸사를 보셨으면 제가 등치가 좀 있어요. 맞죠. 있어요. 근데 저랑 등치가 비슷한 그 친구랑 제가 똘비를 붙잡는데도 얘가 제어가 안 될 만큼 힘이 너무 세게 똘순이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똘순이는 놀라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고 저희는 왜 그러냐고, 얘 지금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너 정신 차리라고. 근데 힘이 너무 세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고 했는데 똘순이가 걔를 빤히 쳐다보더니 야, 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취해서 그런 거다. 우리는 계속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네 친구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뭐냐고. 저는 당황했죠. 그리고 돌비 말고 그 다른 친구는 제가 말은 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티를 안 내고 있던 거고. 둘 다 이제 긴장을 하는데 똘비가 되게 변태같이 웃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똘순이를 보고 이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하는데 똘순이가 가서 돌비 목 뒷덜미를 잡는 거예요. 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욕을 섞어서 꺼지라고. 나 지금 얘랑 할 얘기 있으니까 꺼져 이러고 그리고 째려보다가 그 뒷덜미를 꽉 잡는 게 보여요. 예. 근데 얘가 무슨 전기 충격기 맞은 것처럼 막 부들부들 떨더니 기절하다시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잠깐 얘들이 짰나? 근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한두 번밖에 안 봐도 이걸 짤 수가 있나? 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일단 얘를 침대에 눕히자. 네. 근데 똘순이가 침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냅두라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이제 앉아서 셋이서 술을 먹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똘비가 깼어요. 근데 똘비가 똘순이를 처음 본다는 것처럼 왔냐고 오랜만이라고. 그러니까 저랑 그 친구는 되게 무서워진 거예요. 이제 진짜 무서워진 거예요. 너 방금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내가 뭐 했냐고. 그래서 일단 앉아서 말해보라고. 너 진짜 기억 안 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자기 여기 왜 누워 있었냐. 너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얘가 귀를 막 막아요. 그리고 진짜 무슨 오들오들 떠는데 정말 그때 속으로 제가 뭔 생각까지 했냐면 얘 나쁜 척 하나 지금?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면서 네 아무 소리 안 들리냐고. 지금 여자 우는 소리 안 들리냐고. 저희 안 들렸거든요. 근데 똘순이가 방 쪽을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방문을 문을 팍 하고 열더니 뭐라 하는데 잘 들리진 않았어요. 제가 걔가 들어가면서 방문을 닫아가지고 단어 한두 개만 들리는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안 들리고 대충 이제 들린 단어로 유추했을 때 술 먹는데 시끄럽다. 질질 짜지 마라. 아니면 나한테 말을 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말할 거 아니면 조용히 해라.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이 정도면 얘도 이제 대놓고 티를 냈으니까 저도 숨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네. 뭐야? 이랬더니 저 장롱 안에 웬 여자애 하나가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다. 근데 보통 귀신들은 자기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보면 자기 얘기 들어달라, 뭐 자기 소원 들어달라, 자기 좋은 거 보내달라, 원한 풀어달라 그렇게 귀찮게 우는데 쟤는 나보고 그냥 꺼지라는데? 빨리 나가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여자애가 그 흔히 말하는 새끼라고 하나요? 색정귀라고 하나? 새끼라고 하나? 색정귀. 네.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친구한테 들려서 똘비를 괴롭히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갈까 하는데 똘비가 진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이제 똘순이는 또 혼자 여자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럼 얘는 나가야지 했더니 똘순이가 아니라고. 여기서 내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똘비하고 다른 친구가 방에 가서 자라. 그리고 행자 너는 나랑 거실에서 잔다. 그래서 똘순이가 소파에서 자고 제가 거실 바닥에 누워 이불 깔고 대충 걔네들은 방에 가서 자고. 근데 자기 전에 똘순이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 혹시 자다가 저 여자애가 너한테 와서 뭔 짓 하면 절대 넘어가지 마라. 정 못 참겠으면 그때가 이제 좀 쌀쌀할 때라 똘비가 외투를 입고 왔었거든요. 저 외투로 저 가려버려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알겠다 하고 저는 그냥 잤어요. 자는데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웬 여자가 제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똘비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사람이면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얼굴을 닮았다 이런 느낌이 딱 떠오르진 않는데 봤을 때 느낌이 정말 이쁘다예요. 이야, 예. 그래서 저도 놀랐으니까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정말 각도 자체가 쳐다보는 그 시선의 각도 자체가 남자들이 꿈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도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이쁜 얼굴로. 그러니까 똘비가 하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머리에 진짜 꿈인데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어요. 와, 예. 근데 이제 그 여자 귀신이 옷을 벗는데 그게 확 바뀌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정말로. 근데 저는 그 소파에 똘순이가 누워있는 게 보이는데 네. 여기서 하면 똘순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림상. 그래서 급하게 일단 똘순이 옷으로 그 여자를 이제 덮어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확실히. 오. 근데 이 여자가 이 옷을 벗으면 어떡하지? 못 벗게 일단 잡아야 되나? 이 생각하는데 안 벗어요. 그리고 저때 혹시 키 작은 여자분들이 키 좀 있는 남자를 이제 목 감아서 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자세가 돼서 와 이거 너무 센데? 이거 나 못 참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 하는데 침대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침대로 가자는 건가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침대하고 뭐라 하는데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깼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깼다. 근데 똘순이가 이제 앉아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참았다.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있는데 걔가 뭐라디? 이러는 거예요. 네. 나 정확히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똘순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거 들으려고 여기서 잤는데 그걸 제대로 못 듣냐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안 들렸다고. 근데 침대 뭐라 하긴 했는데 못 들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네가 침대 모시 했다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랬다. 일단 알았다 해서 다른 친구 깨워서 나가고 똘비가 그냥 가는 거냐고 다 된 거냐고. 그러니까 똘순이가 이제 며칠 내로 다시 올 테니까 너 하루 이틀 정도는 찜질방 가 있어라. 그러고 저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똘순이랑 똘비한테 들은 건데 지금부터는 일단 똘비 시점으로 얘기할게요. 네. 한 이틀 정도 찜질방에 있다가 집에 와 있는데 똘순이가 왔대요. 어떤 여자분이랑 왔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똘순이 이모님이거든요. 둘이 쓱 오더니 커피라도 타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집을 쓱 둘러보더래요. 막 둘러보다가 똘비는 이제 방에 들어와서는 똘비한테 부르더래요. 이거 장롱 네 거냐고. 근데 똘비가 이제 처음 이사 올 때 돈을 좀 아낀다고 기존에 집에 살던 사람이 쓰던 거를 낡은 거나 너무 못 쓰겠다 싶은 건 버렸는데 괜찮네 쓸만하네 싶은 건 냅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장롱 제 거 아니라고. 쭉 둘러보다가 침대를 빤히 보시더래요. 침대 네 거냐고. 매트는 제 건데 그 침대가 받침이 있고 그 받침 위에 매트를 올리잖아요. 받침은 내 거 아니라고. 또 매트 좀 치워보라고. 매트를 치웠는데 망치 같은 거 있냐 하여튼 망치를 갖고 와갖고 그 매트 옆부분과 그 모서리 부들 막 탕탕탕 치니까 이게 좀 휘어지잖아요. 네. 겉에서 볼 땐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쳐서 좀 휘어져서 틈이 생기니까 확실히 알겠더래요. 위에 덧대었대요. 나무 얇은 걸로도. 그거를 옷 같은 거 다 뜯어서 벗겨보니까 부적이 한 2장 붙어있더래요. 이모님이 그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떤 일이 이딴 걸 붙여놨냐고. 네가 한 거냐고. 아니라고. 그러고 부적을 이제 뜯고 또 막 둘러보더니 장롱 옆에 조그만 책상 있고 노트북을 올렸었거든요. 똘비가. 네. 근데 그 앞에 보이는 벽에 화이트보드판이라고 하죠. 스케줄 적어두라고. 저거 치우라고. 치웠더니 이제 벽지가 좀 덧대어져 있더래요. 저건 네가 했냐? 자기 이사 왔을 때 벽지가 이제 좀 덧대어져 있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이 부분이 좀 색이 바래서 여기만 덧대었다고 했다. 근데 벽지를 막 뜯으시더래요. 그니까 또 부적이 몇 장 있더래요. 부적 다 뜯고 또 거실로 쓱 나오시더니 소파는 네 거냐? 이것도 여기 있던 거라고. 그리고 똘순이랑 똘비한테 저 소파 좀 뒤집어 보라고. 좀 보자고. 근데 뒤집으니까 그 아래쪽에 또 부적이 몇 장 붙어 있더래요. 다 뜯고 또 막 집 구석구석에 화장실도 뜯고 부엌에서도 뜯고 거실 마룻바닥 밑에도 좀 있어서 뜯고. 근데 똘비가 그 뜯는 위치를 가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여자 귀신이랑 관계를 맺었던 근처더래요. 그래서 저기 식탁도 제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식탁 그 아래쪽에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 하나랑 그 사이에 부적이 접혀서 끼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태워야겠다. 근데 이거 붙인 거 누구냐? 똘비는 저는 모른다. 너 집주인 연락되냐? 그리고 집주인을 불렀더니 집주인이 와서는 뭐 이렇게 집을 헤집어놨냐? 근데 그 이모님이 집에도 뭐 했냐?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갑자기 반말을 하냐고. 근데 이모님이 되게 진짜로 정색을 하셔서 지금 쟤 잡으려 그랬냐고. 집에서 무슨 짓 했냐고. 어떤 일 했냐고. 근데 집주인도 되게 당황을 하더래요. 집주인이 이 똘비 들어오기 전에 부당 불러서 좀 부탁을 좀 했다고. 굿은 안 하고 그냥 부적만 좀 붙여놨다고. 왜 붙였냐? 그랬더니 전에 살던 사람이 자꾸 남자 귀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계약 기간 다 못 채우고 나가니까 부당을 불렀다. 근데 똘비는 남자 귀신을 못 보고 여자 귀신만 봤는데 뭐지? 하고 있는데 그 무당 연락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똘순이랑 이모님이랑 이제 가는데 이모님이 똘비를 보면서 따라오라고. 그리고 똘순이한테는 저거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똘순이가 장롱 쪽으로 가더니 뭐라 하는 것 같더니 이제 따라 나오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모님 차 타고 찍어준 무당집으로 갔는데 좀 나이 지긋해 보이시는 분이 나오시더래요. 근데 이모님이 가자마자 당집 문을 열면은 조그마한 탁상 같은 거 뒤에 재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가자마자 그 탁상을 발로 엎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모님이 그때 당시 되게 젊으시거든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요, 똘순이하고. 근데 누가 봐도 되게 지긋하신 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똘비는 되게 당황하고. 근데 똘순이가 똘비랑 이렇게 서 있는데 이모님이 막 뭐라 하더래요. 어디 팔 게 없어서 무당한다는 이 포주짓을 하고 있냐고. 막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맨 처음에는 뭐 무슨 소리냐고 지금 신령님 노하신다고 오히려 막 대들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모님이 갑자기 네 신령이란 거 불러보라고. 저 뒤에 있는 저 허주냐고. 저 잡기를 지금 신령이라고 하는 거냐고. 너 신령 불러보라고. 막 뭐라 하면서 이게 지금 신령 모신다는 게 허주한테 씌워가지고 포주짓 하고 있다고. 딱 봐도 더러운 귀신 있는 곳에다가 여자 귀신을 묶어두면 어쩌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똘비는 이제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죠, 사실. 근데 똘비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다가 이 분위기 앞에서 막 무당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똘순이가 옆에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러더니 맨 처음에 똘비 쪽을 보더니 똘비가 보니까 표정이 싹 바뀌더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안 봤지만 얘는 똘순이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확 올 정도로. 근데 똘순이가 원래 사투리를 좀 많이 써요. 근데 똘비 옆쪽을 보더니 갑자기 서울말로 똘비 옆쪽에 허공을 보면서 넌 뭘 휘죽거리고 있냐. 지옥 가야지. 어서 가. 이러고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똘순이가 그 말을 하는데 똘비가 자기 머릿속에 비명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대요. 이게 착각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대요. 그러고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이모님이랑 그 무당이랑 싸우고 있는 것도 멈춰서 똘순이만 보고 있고 똘순이는 또 한쪽의 허공을 보면서 너는 얘하고 제가 좋은 거 보내줄 거라고 좀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무당 인대로 터벅터벅 가더래요. 근데 그 이모님이 갑자기 되게 공손하게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옆으로 비키더래요. 예. 이게 뭔 상황이지? 이모라고 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똘순이 앞에 딱 서가지고 너 실력 모시더니 돈에 눈이 멀었구나 이러더래요. 그 사람이 똘순이가 딱 봐도 어리니까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만 있더래요. 지금 네가 한 짓으로 봐서 바다 건너가 있는 네 자식 새끼도 목을 비틀어야 되는데 네 신줄 끊자고. 너는 이 짓 하지 말라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든 짓만 골라 하니까 네 신이 너 버린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 무당이 정말 흔히 말하는 그 도계자라고 하죠. 그 자세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으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 저 허주한테 시집은 나보다 속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 똘순이가 약간 좀 비웃는 표정으로 쪼그려 앉더니 그 무당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 확 꺾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쳐다보게. 그렇게 하더니 정말 싸늘한 말투로 이게 입에 거짓말이 붙었네. 혀를 뽑아야 되나 아가리를 찢어야 되나 이러더래요. 너 지금 거짓말로 죄 짓는 거 네 자식 새끼한테 다 간다고. 너는 안 되겠다고. 너는 이제 신줄 끊어놓을 거고 평생 돈 한 푼 재물 한 푼 못 모을 거라고. 네가 쌓은 업은 네 자식 새끼가 다 갚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당이 막 울면서 비는데 너는 다시는 이 짓거리에 무업하지 말라고. 넌 무업할 자격도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나가더래요.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똘비를 쳐다보더니 너야 뭐 몰라서 당해서 그랬다 쳐도 네가 한 짓인데 따라와야지 이러고 그냥 나가더래요. 예. 그 이모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대요. 그리고 타라길래 차에 탔는데 이모님이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똘순이가 너야 뭐 어찌됐든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너 평생 남 도우면서 살라고. 원래 업은 덕으로 갚는 거라고. 너 평생 그거 남 도우면서 덕으로 안 갚으면 죽어서 더 고생한다. 살 날보다 죽은 뒤의 날이 더 많다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나오더래요. 이건 반말하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근데 남을 돕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려는데 애가 자고 있더래요. 네. 거기도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내가 지금 들은 소리는 누가 하는 건가? 그 이모님이 또 다른 무당집으로 가더래요. 저도 이제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건데 네. 이게 위령제라고 해야 되나? 천도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는 당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원래 날도 제대로 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서는 이제 간단하게 해놓고 이모님이 이제 앞에서 이제 뭔가를 막 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밤이 다 돼서야 집 근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이모님이 너 아까 전에 들은 얘기 잘 지키면서 살라고. 네. 아까 그거 똘순이가 한 얘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잘 듣고 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대요. 이거를 제가 똘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똘순이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네. 제가 딱 갔는데 그 부적이 여자 귀신을 묶어놓는 부적이었대요. 근데 이모님이 이제 보고 화가 난 게 장롱 쪽에 붙어있던 부적은 여자 귀신을 끌고 온 부적이고 네. 그 외의 부적들이 여자 귀신 못 도망가게 묶어둔 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집을 갔는데 딱 봐도 잡귀인데 실명행세라고 있더래요. 그 무당 뒤에서. 그리고 자기 이모를 보더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서 여자는 울고 있고 똘비 옆에서는 그 남자애가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그거 보고 승질이 팍 나는데 뒤에서 자기 뒤쪽에서 걔가 곧 모셔야 할 그 신이 안 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네? 뭐가? 이러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엎어버렸구나. 그리고 일어나니까 집이었대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거는 똘비가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시기가 이제 성범죄자들이 발찌를 찬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발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집에 살던 남자애가 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 뭐 슈퍼를 가도 음식을 안 판다, 뭐 식당 가도 음식을 안 판다, 뭐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집단에는 이제 힘들었겠죠? 어디 가도 따가운 시선이 오니까 네.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세를 받으면은 똘비가 살던 그 집 주변에 여대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거기서 좀 살았었나 봐요. 근데 여자애들이 거기서 살면은 그렇게 귀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간 애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나름 이제 소문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근데 무당이 와서는 이 남자 귀신을 끌고 데리고 가거나 처리를 해준 게 아니라 여자 귀신을 오히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을 건드려라. 사람 건들지 말고. 그래서 포주짓을 한다고 뭐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귀신을 그걸로 팔아버린 거죠. 귀신끼리 그렇게 하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나도 나중에 이제 똘순이가 얘기를 해준 건데 예. 종종 허주라고 하죠. 그 잡귀를 모시는 무당들이 돈에 눈이 벌면은 예. 귀신을 붙여서 보내는 경우가 있대요. 종종 있대요. 아유, 많아요. 그런 경우. 네, 생각보다 꽤 있대요. 그래서 아예 네. 귀신을 붙여서 보내고 귀신 때문에 애가 힘들어하면 뭐 구슬 한다던가 부적을 판다던가 그러니까 그 무당도 아마 그런 의미로 네. 여자 귀신까지 보냈을 거라고. 근데 자기 생각보다 이 남자 귀신이 더 독했을 거라고. 그래서 네. 아마 남자애가 들어오자마자 그 남자 귀신이 남자의 몸에 계속 불어넣었을 거라고. 이 여자애랑 하라고. 그래서 체력은 자기 걸 쓰는데 아마 그 남자 귀신이 그랬을 거라고. 네. 그리고 그 아까 여자 귀신이 자기 나가라고 한 게 자기 보기 싫다가 아니라 빨리 너라도 도망치라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똘비는 주말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매번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고 있죠. 야. 왜냐면 자기는 이 자기 착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들었던 정말 비명 소리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 죽으면 거기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예.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봉사 착실히 하고 기부도 좀 하고 그러고 살고 있죠.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었네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얼마 안 된 일이고 하면 연결 잘 되게 쭉 할 텐데 사실 기억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뜨문뜨문 나는 게 좀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이야기 잘 해주셨고 그리고 왜 닉네임이 이세계 여행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는데 다른 세계의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말 다른 세계 여행 간 느낌이었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저는 되게 과학을 믿고 있는데 내 앞에서는 여태까지 부정하던 귀신 얘기 막 이런 게 오고 가니까 진짜 무슨 엘프 보는 느낌이었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참 많은 일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이 똘순이랑 연이 끊기는 이유가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하대요. 그러니까 굳이 방패도 없고 네. 특별히 기가 센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아무 연결고리 없는 앤데 괜히 이제 똘순이랑 오래 붙어있고 친하게 지내면서 똘순이 표현으로 냄새가 밴대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좀 원래 영감 센 사람 주변에 있으면 영감 없는 사람도 좀 그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외로워요. 주변을 떠나니까. 문제는 제가 방패가 아예 없어서 네. 잘못하면 더 큰 꼴 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컨트롤이 될 때 그때 연락 다시 하자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이야기 말고도 똘순이 그분이랑 같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나요? 많기는 많은데 네. 사실 짜잘한 거는 재미가 없고 큼직한 거는 몇 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짜잘한 거는 모아서 하면 될 것 같고 큰 거는 큰 거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짜잘한 거는 사실 제가 6년 사이에 되게 많은 일을 겪긴 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돌비님한테 이제 제보를.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군대 얘기도 똘순이가 좀 엮여 있는 게 있어서 웬만한 거 좀 엮여 계시는구나 그분이. 저는 영적인 일에는 다 똘순이 아니면 이모님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똘순이 분이 머리채 잡고 싹 눈빛이 변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전 알았어. 이거 똘순이님 아니다. 저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군대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죠. 그때 봤는데, 그때 처음 봤는데, 똘순이가 고향이 경상도 쪽이에요. 납치가 좀 심한 편이고, 목소리 톤도 좀 기운 없는 경상도 사람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또렷또렷하게 서울말로 하는데, 표정이 패왕색 팩이라는 게 진짜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배황색 있지. 팩이라는 건 있어요. 예, 그 기운이라는 싶더라고요. 게. 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똘순이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해주시고, 이게 또 순화를 해도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나 잘 알아들었고, 우리 교수님들도 너무 많이 잘 알아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끝내기 전에 죄송한데, 네. 이건 똘순이가 나중에 해주는 건데요. 혹시 저도 그렇고, 뭐 귀족분들도 그렇고, 귀족분들 중에서 이제 남자분, 여자분 안 가리고, 귀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빨리 털어내려요. 그렇죠. 그거는 방송에서 거의 맨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여행자님도 아셔야 되는 거는, 끊을 사람은 끊을 수 있겠지만, 못 끊을 사람은 못 끊어요, 그거. 이게 하는 중간에는 정말 나쁜 양만큼 끊기 힘들지만, 귀접에서 끝이 좋은 경우를 단 한 꼴도 못 봤대요. 못 보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시 조심해야 돼요. 꿈에서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나오면 그냥 도망치세요. 그죠?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네, 꿈에서 나오는 이쁘고 잘생긴 거는 다 그냥 마귀. 그죠? 큰일 납니다, 정말. 네, 진짜 큰일 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유혹을 못 이겨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한대요. 못하게 할까봐. 그 친구가 한동안 나오지도 않았다니까. 그 애가 뼈다귀가 돼 있었어요. 정말 뼈다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행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이 세계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여기 수두룩 빽빽 또 많겠죠?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내 주변에는 귀신 보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귀신 보는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랑 연관돼서의 이런 에피소드를 나는 겪어본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고, 겪지 않으신 분들은 대략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거 현실이 맞나? 근데 그 현실이 맞나라는 생각에서 그게 현실이구나를 느끼는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속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너무 과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참여율이 높으신 우리 열무아빠님께 또 큰 박수 한번 주시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돌비님. 근데 진짜 열무아빠님도 못 말려. 왜 그러냐면 또 시참할 때 즐거우신 것 같아, 느낌이. 아니, 이게 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네. 귀신을 봤던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남들이 알까봐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그쵸. 항상 제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미친 사람 취급받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봤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속 네. 시원하게 이게 딱 말을 하니까 이게 시참하는 게 기다려져요. 뭔가 막 이게 내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네. 내 말을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구나. 네, 맞아요. 그런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아무리 저희 채널이어도 믿지 않으실 분들은 안 믿어요. 그렇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로.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행복해요. 정말 저희 귀중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이야기 해주시는 열무아빠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는 시작은 나는 자여인, 끝은 나는 광인. 오? 예. 너무 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연인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끝은 그렇죠. 광인으로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는 한번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이번 이야기는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산에 들어가셔서 생겼던 일을 말씀드릴 건데요. 원래 저희 아버지 형제가 3남 4녀 7남매지시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번째 작은아버지. 저희 작은아버지가 거의 한 40년 동안 거제도에서 배를 타셨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의 꿈은 산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때 유행했던 프로그램 다들 아시겠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를 계속 돌려보시면서 작은아버지가 꿈을 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배 선장에서 은퇴하시고 바로 10만이 약초꾼 분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을 쫓아다니시면서 약초 지식도 쌓으시고 그리고 전국 8도에 있는 산을 돌아다니시면서 작은아버지가 원하시던 산을 찾고 계셨는데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그 10만이 분들을 쫓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작은아버지가 딱 꿈꾸던 산을 찾으셨고 바로 그 관할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토지 매매를 하셨고 바로 저를 끌고 산 정상에 집을 지으려고 자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그때 제가 살을 한 15kg 빠진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 때문에 산까지 지게 지고 막 자재들 옮기고 계속 왔다 갔다 거의 산 정상까지 가는데 거의 한 2시간 반이 걸린 것 같아요. 완전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재 올려놓고 작은아버지는 직접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때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셨고 저도 간간히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도와드렸고 거의 한 6개월 뒤에 작은아버지의 핸드메이드 집이 지어졌어요. 이때서부터 작은아버지는 그때 유명했던 프로그램 나는 자연이다를 시청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연인은 무조건 자급자족이다. 평생 바다에서 배를 몰아셨던 분이 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농사 한번 시작하셨는데 그게 계속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완전 폭망. 뭘 심으면 안 돼. 산에선 비가 오면 이게 토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밭이 망가져. 그걸 몇 번이나 겪고 하시다가 작은아버지가 뚝심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뭐하겠지만 무대뽀라고 하죠. 무대뽀가 정말 강하셨어요. 계속 밀고 나가시다가 한 몇 년 뒤부터는 농사가 조금 몸에 익으셨는지 조금씩 작물이 자라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급자족이 되시더라고요. 또 그때서부터 작은아버지가 양봉도 하시고 또 10만이 분들 쫓아다니시면서 약초 지식을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막 약초를 그냥 하루에 한 3-4번씩 산 돌아다니시면서 약초 뜯으시고 나물 뜯으시고 막. 근데 이때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게
힘들지가 않았대요. 전혀. 배 탔을 때보다 더 행복했다고. 지금 사는 게. 산에서 이렇게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근데 이렇게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작은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가관인 게 작은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잠에서 깨어나셔서 부엌에 가서 갑자기 밥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 문을 열고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시지 신용을 하시면서 부엌에 가서 웃고 떠드시고 막. 그래서 이거를 본 작은어머니는 작은아버지께 가서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이때 작은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방에 들어가셔서 다시 주무셨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작은아버지랑 대화하고 웃고 떠들었던 존재는 작은어머니를 못 보신 거죠. 그냥 이게 누구랑 떠드는지도 몰라. 근데 밤새 밥상을 직접 차리고 웃고 떠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작은아버지는 시장 가서 그 여자 옷이랑 신발이랑 인형을 잔뜩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내가 사는 산에 누가 이사를 왔다. 근데 두 모녀가 이사가 왔는데 그 집 딸이 옷이 너무 해져서 이것 좀 사갖고 가려고 이렇게 사왔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연고지도 없는 산에 모녀 둘이 네. 이사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작은어머니는 바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작은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안이 무슨 집안인지 그리고 무속인 집안인지 아시기 때문에 혹여나 작은아버지한테 뭔 일이 생긴 줄 알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한테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바로 작은아버지 집에 달려갔고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아버지를 딱 봤는데 빙의 현상도 없으셨고 그 어떤 영가의 기운도 못 느끼셨고 그래서 저와 와이프한테 전화하셨어요. 혹시나 이게 영가적인 문제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와이프 불러서 이제 와이프가 조카 며느리가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작은아버지를 딱 진단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뭐 목류병이나 뭐 환각 증세나 이런 게 아니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했던 행동과 작은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네 산에 거기가 어차피 네 땅인데 누가 거기에 이사를 오겠냐. 그러면 이사가 왔다면 그 두 모녀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딱 신중하게 듣고 있던 아버지가 좋다. 그러면 너 며칠 뒤에 어차피 산에 갈 거지 않냐.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이때 아버지가 걱정됐던 어머니는 저를 강제로 동행시키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셔서 작은아버지 모르게 한번 가보자. 나랑 둘이서만 가보자.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작은아버지 거기 집 지었을 때 몇 번 가봤잖아요. 위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 모시고 갔고요. 산 초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두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라고. 네 몸 안에 있는 신령님 힘이랑 내 몸에 있는 우리 신령님의 힘을 숨겨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계속 헤매다가 산 못 올라가게 될 거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버지는 산을 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산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작은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는데 딱 봤을 때는 정말 깔끔한 집 그 상태. 영가도 안 보였고요. 아무런 기운도 못 느껴졌어요. 그냥 평범한 산, 깔끔한 집, 공기 좋은 산 딱 그 상태였는데 이상하잖아요. 일단 딱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럼 여기서 하루 묵고 가자. 그래서 집안을 뒤져서 저녁상을 차려고 아버지랑 저녁을 먹고 밤에 딱 아버지랑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근데 새벽에 문 밖에서 아저씨 저희 왔어요. 나와보세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누가 왔다는 거지? 저희가 올라왔을 때도 주변을 계속 돌아봤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두 모녀가 이사 왔다면 집이든 뭐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새벽에 문 밖에서 아저씨 저희 왔어요. 나와보세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순간 아버지가 잠에서 깨셔서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이 저거였구만. 쟤네들이었어. 열마 아빠야, 너 올라오면서 귀신하면 본 적 없지? 아무런 기운도 못 느꼈지? 예. 너 지금 저것들이 밖에 있는데도 못 느끼겠지?
예, 저도 못 느꼈어요. 저는 그냥 진짜 그 목소리만 들리는 순간 만약에 귀신이었다면 예. 저도 느꼈을 텐데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냥 저는 진짜 사람이 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누가 찾아와서 작은아버지를 찾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딱 저를 막으시고는 아니라고. 저것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라고. 야, 그리고 저것들이 여기 있던 터주신도 먹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귀신이 신을 먹을 수 있나? 아무리 악기라고 해도 그런 일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약간 아버지가 그렇게 겁을 주시니까 예. 딱 겁을 먹었어요. 아, 이거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이때는 아버지가 무구도 안 갖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경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없는 격이잖아요. 예. 이거는 분명 만약에 아버지 말씀대로 그런 존재라면 야, 잘못하면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에 완전 쫄았거든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태연하게 야, 일단 아침까지 방 안에서 나가지 말고 잠이나 자자 하시면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뭐지? 아버지 뭐지? 이것도 작전인가? 그냥 자면 되는 건가? 저도 따라서 누워서 눈은 감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저는. 해 뜰 때까지. 무서워서. 혹시나 저것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일단 아침이 되자마자 제가 문 밖으로 나가서 밖을 딱 둘러봤는데 특이점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운도 못 느꼈고. 그래서 신발 신고 산 그 집 주위를 막 둘러봤거든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작은아버지가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뒤에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산으로 돌아오신 거죠. 산으로 돌아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집이 너무 불편하고 여기 이사 온 이 두 모녀가 걱정돼서 집에 못 있겠다. 그래서 올라왔다. 그러면서 아침 먹었냐? 그래서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 아버지는? 방에 계세요. 그래 알았어. 작은아버지가 저기 부엌 가서 아침상 차릴 테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 오셨다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뭔 일이 일어나도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밥상에 밥공기 5개, 숟갈, 젓갈 5개 이렇게 막 차려져 있는 거예요. 분명 인원은 3명인데 아버지가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야, 뭐냐 이거?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집에 돌아오면서 만났다고. 그 두 모녀가 우리 집에 아침 먹으러 오기로 했다고. 이건 또 뭔 소리지? 아침에 이렇게 해가 밝았는데 여기로 찾아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했는데 때마침 밖에서 아저씨 저희 왔어요. 들어갈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소리 듣는 아버지가 딱 문 밖으로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은 잘 변해 있네. 본 모습을 드러내야지. 나는 쟤가 아니야. 야, 본 모습을 드러내. 딱 아버지 앞에 있던 두 모녀의 모습은요, 그냥 평범한 엄마와 딸. 저는 맨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 느끼겠거든요, 저는. 저는 진짜 제가 일평생 귀신을 봐왔고 여러 가지 귀신도 맞닥뜨려 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시는가 했어요. 나는 분명히 내 눈에는 사람이거든요. 엄마와 딸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걔네한테 그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때서부터 그 두 모녀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야? 너 무당이야? 맛있겠는데? 하는데 순간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딱 주저앉았고 온몸에는 막 식은땀이 막 흐르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앞에 있는 두 모녀를 봤어요. 딱 모습이 변하더라고요. 눈은 빨갛게 변하고 손톱은 비정상적으로 딱 길어지고 웃고 있는 그 입안의 이빨이 딱 보이는데 그 가시처럼 뾰족하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만화 영화에 보면은 그 괴물 이빨처럼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귀신은 또 처음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맞닥뜨렸던 영가들은 가끔 그런 영가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흉측하게 변하는 영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 두 모녀 귀신이 아버지한테 달려드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 순간에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뭔가 막 중얼거리시는데 그 순간 그 두 모녀 귀신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딸아이로 보이는 귀신은 그 자리에서 소멸됐어요. 검은 재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본 엄마 귀신은 미치겠죠? 막 괴성을 지르는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있던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나오셔서는 아버지한테 달려드시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아버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작은아버지를 아버지한테서 떼냈죠. 떼냈는데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제가 좀 피지컬이 돼요. 근데 나이 한 환갑 넘은 분의 힘을 못 이겼던 건 처음인 거예요. 힘이 도대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세. 저희 작은아버지가 마른 체형이시거든요. 딱 은퇴하시면서 산에서 지내시면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예전에 좀 약간 통통하셨는데 살이 빠지시고 마른 체형으로 바뀌셨는데 그래도 젊은 제가 작은아버지한테 힘이 밀리는 거예요. 와, 막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막 달려들어 뜯어 말려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유도 기술 중에 조르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크.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작은아버지를 초크를 걸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절을 시켰죠. 도저히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한테 달려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바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부축해서 일으켜 드렸고 그 사이에 그 엄마 귀신은 도망을 쳤어요. 그 사이에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그 귀신의 존재는 느끼지 못했으니까 저는 못 찾고 아버지도 도망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못 느끼겠다고. 그래서 일단 기절해 있던 작은아버지를 저는 되쳐업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떻게든 힘들지만 뭐 어쩌겠어요. 일단은 힘들게 업고 내려와서 차에 태워갖고 바로 본가로 향했어요. 이제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작은아버지를 얻고 다시 신당으로 갔어요. 신당 가서 제가 예전에 악기에 빙의됐을 때 제가 금줄로 묶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작은아버지를 금줄로 딱 묶고 그 금줄 사이에 부적을 빼곡히 붙여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고 나서는 아버지는 작은아버지 이제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나오셔서는 그 작은아버지가 살던 산 그 관할 군청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개인 사유지에 무용고자 무덤이 두 구가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신고하면 그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장을 하든 뭐 화장터 가서 화장을 하든.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시던 만신분이 계세요. 전화하셔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다 말씀하시고 같이 좀 산으로 가자고 하셔서 전화를 끊은 뒤에 바로 아버지가 저랑 같이 가자고 다시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산 초입에 그 만신분하고 그 만신분의 신딸 두 분하고 만나서 다시 그 산 정상으로 향했어요. 작은아버지 집으로. 근데 집으로 가면서 저하고 신딸분들은 또 못 느껴요. 근데 만신분하고 아버지는 계속 산을 오르시면서 뭔가 막 기운에 눌리듯이 정말 힘겨워하셨거든요. 등산은 원래 힘들지만 이게 그 힘듦이 아니라 뭔가 짓눌리듯이 막 숨을 더 가빠하시고 땀도 더 많이 흘리시고 어느 때는 주저앉으시고 그래서 어렵게 산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산 정상에 도착을 해서 작은아버지 집 주변에 모두 금줄로 딱 둘러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그 나무 인형 있잖아요. 나무 인형을 딱 걸어두셨어요. 그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그 나무 인형에 부적도 붙여놓으셨고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저하고 신딸분들은 그거 하느라 정말 뼈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신딸 두 분은 줄로 둘치고 나무 인형 거기다 꽂고 거기다 부적 붙여놓고 정말 거의 한 1시간? 1시간이 뭐야 한 2시간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말로만 들어서 이 정도지. 그러니까 직접 해보면 와 우리도 산 오르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밥도 못 먹고 막 그랬는데는 그걸 또 시키시니 해야죠. 그래서 이 일이 모든 한 끝난 후에 저희는 금줄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알겠다고. 그때서부터 아버지랑 만신분은 그 엄마 귀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부르기 시작하시는 의식을 시작하셨고 얼마 뒤에 괴성을 지르면서 나타나더라고요. 질며시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만신분하고 아버님하고 그 엄마 귀신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만신분께서 밀리셨어요. 그 두 분이 모두 다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셨거든요. 힘에 버거우셨는지 정말 막 헛구역질 하시고 그러다가 중반쯤 돼서는 갑자기 만신분께서 방울을 흔들기 시작하시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금줄에 걸려있던 인형들이요. 그때 바람이 불지는 않았거든요. 그 인형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 눈앞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엄마 귀신이 도망치려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뭔가 막히듯이 그 금줄 밖으로 못 나가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신딸 두 분께 만신께서 저 밑에 이 녀석 무덤이 있으니까 그 무덤 위에 있는 흙을 퍼와라. 이 관에 자그마한 관에다가
그래서 그 신딸분들은 그렇게 하셨고 만신분께서는 다시 한번 그 관에다가 그 엄마 귀신을 봉인을 하셨어요. 어렵게. 야, 봉인을 하시고 다시 그 둘러쳐놨던 금줄과 나무 인형과 부적은 그 자리에서 태우셨고 그리고 만신분께서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을 하셨어요. 그날 밤은 그 작은아버지 집에서 하루 묵었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만신분이 그래도 몸 회복이 덜 되셨는지 신딸분 두 분하고 제가 또 그 만신분을 업고 내려왔어요. 또 걷지를 못하시니까 업고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관은 내가 나중에 회복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시고 돌아가셨고 저하고 아버지는 다시 본가로 왔죠. 본가로 왔는데 와서 바로 신당으로 갔어요. 신당으로 갔는데 작은아버지 상태가 예전에 두 번째 시탄 때 제가 악귀에 빙의됐을 때 악귀가 빠져나가고 그 후에 제가 후유증을 겪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작은아버지도 후유증을 겪고 계셨어요. 일단 그 존재는 봉인을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작은아버지 몸에 완전히 빙의됐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빙의는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후유증을 겪고 계셨어요. 정말 막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계셨고요. 아무것도 못 드셨고 그냥 한 곳만 멍하게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막 알 수 없는 말을 하시고 저랑 정말 똑같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저보고 작은아버지 업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저희 본가 뒤편에 저희 선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산에는 저희 조상님들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거기로 작은아버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거의 일주일 동안 안 나오셨어요. 그 사당 안에서 일주일 동안 안 나오시고 일주일 뒤에 작은아버지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느 정도 정신은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남으셔갖고 저희 와이프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시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어요. 정신과 병동에서 지내시면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그 환각이 아직 잡혀 계시더라고요. 환각과 환청과. 그래서 계속 거의 한 달 동안 약물 치료와 각종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돌아오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거제도로 돌아가셨죠. 정말 작은아버지가 40년 동안 바다 생활을 하시면서 산에서 사시는 게 꿈이셨거든요. 매번 만나면 그런 소리를 하세요. 뭐 명절에 만나고 뭐하고 나 은퇴하면은 산으로 간다고. 저희한테도 그러셨고 저희 사촌들한테도 그러셨고 그래서 산으로 가셔서 완벽하게 자연인이 되셨는데 이게 운이 나쁘셨는지 그 두 모녀 그 무용거지 무덤이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이게 트리거가 돼서 갑자기 작은아버지의 몸이 탐났고 아버지가 후에 말씀하시는 게 퍼주신도 먹었겠다. 사람의 몸이 탐나는 거죠. 근데 산에는 사람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 작은아버지가 계셨던 산은 등산로도 없었어요. 거의 등산하시는 분들도 없었어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어이쿠 갑자기 사람이 들어왔네?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산에서 살고 싶었던 작은아버지의 꿈은 이렇게 운이 나쁜 이 결과로 인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자연인의 정말, 꿈은 바로 끝이 나요. 맞아요. 바로 끝이 났죠. 그래서 자연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끝은 각종 빙의 치료와 각종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신 거죠. 그 후에는 명절 때 만나고 해도 산 이야기를 절대 안 꺼내세요. 정말. 바다도 무섭지만 이 산도 굉장히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이야.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정말 신기했던 건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뭐 아무런 기운도 못 느꼈고 그냥 보통 산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영가들은 있잖아요. 그 산에서는 하나도 못 봤어요. 정말 그 기운도 못 느꼈고. 근데 그걸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에 말씀드렸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냐고. 근데 갑자기 그 두 모녀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열마 아빠님도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귀신은 어디에나 있고 느껴지거든요. 느끼신 맞아요. 분들은.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무섭대요. 오히려. 아 진짜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요. 네.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열무 아빠님의 아주 또 섬뜩하고 소중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또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열무 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 아빠님. 아, 덜비님. 네, 아이고, 오늘 또 바쁘신데 힘드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열무 아빠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이거 그 키워드를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얘기하지 말고 시작을 할까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땅꾼이에요, 땅꾼. 예, 예. 땅꾼이면 저희가 바로 떠올리는 게 뱀이죠, 뱀. 뱀 맞습니다. 네, 뱀인데. 그 뱀.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딜이십니다. 열무 아빠요. 귀족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땅꾼이라는 직업이 산이나 들에 다니면서 뱀을 잡아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전에 땅꾼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그게 불법이죠? 예, 지금은 불법인데 예. 이게 오늘 들려드릴 얘기가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고 1990년도 초 이때 있었던 일이라 이때는 거의 막 성황을 했죠. 일반 시장에서도 아마 이런 뱀을 사고 파는 일이 빈번했었거든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본가 마을에 올해로 103세, 무려 103세 할머니가 계신데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 할머니가 저만 보면 카라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카라멜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카라멜 할머니의 막내 아들 돌비 아저씨라고 칭할게요. 이 돌배 아저씨가 땅꾼으로 활동을 했을 때 겪었던 무서운 일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가을 어느 날 돌배 아저씨가 뱀을 찾아 산을 올라가시다가 산 중턱에 있는 어느 폐가, 흉가가 아니라 사람이 오래 살지 않은 폐가에 들려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폐가 뒤쪽으로 가보니까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돌비 아저씨가 4년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건 분명히 뱀구멍이다 확신이 드신 뒤 바로 뱀을 잡으려고 땅꾼들이 보면은 그 Y자로 생긴 지팡이를 들고 다녔대요. 뱀을 잡을 때 이게 뱀 목을 누르려고 그 지팡이로 그 구멍으로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쑤시고 하셨는데 딱 뭐가 물들어요, 그 지팡이를. 무는데 그걸 끌어당기려는데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지팡이는 놓아둔 채 주위에 있는 큰 돌을 갖다가 그 구멍을 막고 네. 산 밑에 내려가서 다른 땅꾼들께 동료들이 있으셨겠죠. 그 동료들을 데리고 다시 그 폐가로 가셨어요. 가셔서 그 큰 돌을 치우고 그다음에 이 튼튼한 다시 그 지팡이를 갖고 오셔서 네. 그 Y자 형태에 보면은 그 땡닭 있잖아요. 살아있는 닭을 거기다 묶고 그 구멍 안에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닭이 막 죽을 듯이 막 비명을 지르는 그 닭 특유의 그 비명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려서 옳았구나 잡았다 싶으셨는지 그 일행이 3명이 가셨는데, 그러니까 총 4명이죠. 장정 4명이 그 지팡이를 막 잡아당기면서 그 구멍 안에 있는 녀석과 막 힘겨루기를 하는데, 예. 장정 4명이 막 잡아당기면서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 힘싸움을 거의 돌배 아저씨 말로는 한 30분 동안 했대요. 30분 뒤에 어찌저찌 해서 힘겨루기를 해서 이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딱 지팡이를 꺼냈더니 진짜 온몸이 검은색, 아무런 무늬도 없고요. 온몸이 검은색이고 길이는 그때 당시 성인 남자의 키보다 길었대요. 야, 몇 미터 그러니까 되네. 검은색 구렁이죠. 일단 그거를 집어 꺼내놓고는 그때 당시에는 그 땅꾼들이 잡은 뱀을 길이 혹은 무게로 값이 매겨졌대요. 근데 꺼낸 게 성인 키보다 길고, 그리고 돌배 아저씨가 보시기에는 정말 튼실한 거죠. 이게 굵기도 굵고 뭐 성인 남자 허벅지만 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때. 그럼 엄청 두꺼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구렁이가 존재하나? 근데 예전 일이라 뭐 예전에는 있었겠죠. 아무튼 그거를 꺼내놓고 일행들이랑 어렵게 가져간 포대에 담고 그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했는데, 그 일행들이 갑자기 그냥 이거 팔기엔 좀 아깝다, 우리 다 같이 넷이서 몸보신이나 하자. 근데 만약에 팔면 돈도 많이 받을 건데 왜 몸보신을 굳이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집에 계시는 카라멜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도 1990년 초만 해도 그 할머니가 7순이 넘으셨었거든요. 오, 그때부터. 예. 네, 연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연로하신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 좋다. 그래, 이거 팔지 말고 우리 몸보신 하자 해서 그 산 밑에 자주 가던 건강원, 예전에 말하는 건강원이 뭐냐면 우리 보약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려주는 데를 건강원이라고 하는데 이 땅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강원이 있었대요. 그 건강원으로 그 구렁이를 가지고 가서 그 돌배 아저씨가 그 구렁이 쓸개 있잖아요. 그 쓸개를 생으로 드셨대요. 그게 몸에 좋다고 이게 속설이 돌았나 봐요. 그 땅꾼들 사이에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사람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뭘 못 먹느냐마는 그 돌배 아저씨는 생으로 그 구렁이 쓸개를 잡수시고, 예. 그다음에 그 시장에는 양조장에 가서, 양조장에는 그 술을 담아놓는 큰 단지가 있어요. 그 구렁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뱀술을 담그려고 해도 일반 그런 데는 안 되니까 그 단지를 얻어와서 그 구렁이를 단지에 넣고 술을 넣고 뱀술을 담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뱀술을 카라멜 할머니 그 집 뒤뜰에 있는 창고에 옮겨 놓고 또 구렁이 잡았던 그 폐가 있잖아요. 폐가로 다시 돌아갔대요. 왜냐면 그런 뱀구멍에는 뱀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4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주위에 또 다른 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팔지 못했잖아요. 근데 또 주위에 또 뭐가 있을까 싶어서 가서 딱 그 뱀구멍을 다시 봤는데 그 5마리의 쬐그만한 구렁이, 그러니까 뱀보단 약간 큰 그 5마리를 잡으셨대요. 근데 그것도 팔아야 되는데 그 일행들이 이것도 팔지 말고 이번에는 뱀탕을 끓여 먹자. 지금 듣고 계신 귀족님들이 약간 비위가 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제가 지금 최대한 순화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저도 막 역겨웠어요. 그 하나하나 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다 떼고 최대한 순화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뱀탕을 끓이려고 그 돌배 아저씨 집에 가서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그 구렁이를 밑작업을 해서 물을 끓는데 집어넣어서 뱀탕을 끓이고 있는데 그날 날씨가 햇빛이 쨍쨍했대요. 근데 한순간에 구름이 몰려오면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배 아저씨랑 얘네들은 이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뭐 뱀탕을 끓여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그러고 난 뒤 얼마 이후부터 돌배 아저씨한테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시작됐는데요. 어느 날 이게 돌배 아저씨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돌배 아저씨한테는 3남매가 있어요. 아들 2에 딸 1. 이 3남매가 마당에 놀고 있었는데 마당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놀고 있는 자기 아이들한테 다가가더니 그 여자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막내딸 다리를 물고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깨어나서 생각해보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 딸한테 가서 그 다리를 확인해 봤는데 다리에 뱀에 물린 듯한 자국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흉터나 뭐 자국도 없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다리에 그런 자국이 생긴 거죠. 근데 이때 돌배 아저씨가 생각했대요. 혹시 내가 이 구렁이 잡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근데 이 돌배 아저씨는 이때까지 수많은 땅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뱀들을 잡아서 팔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다 라고 그냥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내딸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시골 트랙터 아시죠? 트랙터가 바퀴가 진짜 커요. 근데 딸이 안타깝게 그 트랙터 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90년도 초라 의술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좋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딸이 다리를 잃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돌배 아저씨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란 생각으로 이런 일이 내 딸한테 일어났구나. 이날부터 막 집에서 일도 안 나가고 술 먹으면서 폐인처럼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꿈을 꾸게 됐어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둘째 아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꿈에서 나타났던 여자가 또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그 아들의 팔을 물고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팔을 확인했죠. 근데 또 팔에 뱀에 물린 듯한 자국이 이번에 진짜 선명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지켜낸다. 내가 딸 때처럼 두고만 보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 다 학교도 안 보내고요.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학교도 안 나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놀지 못하니까 얼마나 심심할게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있는 성냥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 그 어렸을 때 집에 하나씩 있었던 거 육합근 성냥 아시죠? 그 성냥을 쏟고 성냥으로 탑을 쌓는 놀이가 예전에 그렇게 재밌었어요. 저도 탑을 쌓으면서 놀다가 이 둘째 아들이 뭐에 홀렸는지 뭔가 호기심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탑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귀족님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탑을 쌓은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불이 쉽게 꺼지지도 않아요. 그때 그 둘째 아들 팔 옷섬에 불이 옮겨 붙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본 후 바로 돌배 아저씨가 와서 불을 껐긴 껐는데 어떻게 껐는데 팔에 엄청나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러다가 이게 화상난 팔이 염증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온몸에 염증이 퍼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또 안타깝게 팔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예. 이때서부터 돌배 아저씨는 막 완전 멘탈 나간 거예요. 막 진짜 그 불황이 하나 때문에. 아니 무슨 꿈에 여자만 나타났다 하면은 생떼 같은 자식들이 막 다치고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람들한테 물어서 진짜 용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꿈에 나타나서 어떤 여자가 뱀으로 변해서 우리 아이들이 몰렸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혹여나 해서 그 무당을 찾아서 갔는데 이게 무당이 하는 말이 원래서부터 뱀이라는 게 영물이래요. 영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물을 네가 잡아 죽여서 뱀수를 담고 또 그거를 쓸개를 떼서 먹었으니 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너 하나 남은 아들내미 살리고 싶으면 구태라. 그때 당시에 뭐만 있으면 1990년대 초에는 뭐만 있으면 구타라고 할 시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마을에서도 막 저희 집안 말고도 어떤 무당부들이 오셔서 집에 뭔 일만 있으면 구판을 벌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돌비 아저씨는 일단 아들 지키려면은 돈은 상관없으니 굿해달라고 하고 나서 바로 빠르게 무당은 다음날 군날을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돌배 아저씨가 자는데 또다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에 똑같이 그 여자가 나타나서는 이번에는 그 첫째 아들의 머리 있잖아요. 또아리를 틀고 무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다 깨서 바로 아들 머리를 확인했대요. 근데 아들 이마 있잖아요. 이마에 뱀에 물린 듯한 자국이 또 생긴 거예요. 분명히 저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자국이. 근데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 그 자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날 밤 돌배 아저씨는 잠도 못 자고 밤새 아들 곁을 지킨 거죠. 드디어 아침이 되고 나서부터 굿이 시작됐는데 굿을 계속 시작하다가 갑자기 무당이 뭐에 접신했는지 딱 돌배 아저씨를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고는 하는 말이 너는 죽지 못할 거다. 너는 오늘 죽지 못한 거를 후회하면서 살아서 고통받으면서 살 거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무당에 들고 있던 신장칼이 있잖아요. 신장칼 손잡이로 첫째 아들한테 다가가더니 그거로 막 내려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머리를. 진짜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막 무당 제압하고 돌배 아저씨가 첫째 아들 들쳐오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그 당시 그 마을에서는 처치가 안 되고 다시 차를 타고 완전 읍내에 나가서 시에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3차 병원이죠. 와,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기를 갔는데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도 있었고 뇌에 충격이 가서 식물인간이 된 거고요. 당연히 그 무당은 경찰에 잡혀갔죠. 잡혀가서 진술한다는 것이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당은 그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겠지만 1990년도 초에는 그런 게 안 먹혔어요. 무조건 구속, 무조건 재판해서 그 무당은 일단은 거의 살인미수 혐의죠. 징역 20년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하고 나서 어느 날부턴가 계속 죄책감에 들었잖아요, 돌배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무당이 하는 말도 신경도 쓰였고 이러느니 차라리 그래 여기서 그만 끝내자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눈앞에 꿈에만 나타났던 여자가 나타나더니 씩 웃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치, 계속 그러고 살아가면서 나서는- 고통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웃으면서 자기 손톱으로 돌배 아저씨 몸을 막 핥히고 있는 거예요. 막 핥히고 웃으면서 계속 핥히고 그때서부터 돌배 아저씨 온몸의 피부에 각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이런 게 갑자기 생기더니 뱀이 허물 붙듯이 막 아무튼 이게 각질이 돌배 아저씨 몸에서 막 벗겨지면서 그런 탈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서 돌배 아저씨도 전국팔도의 병원을 다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어떤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병명도 못 찾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거죠. 이때 돌배 아저씨가 생각한 게 맞아. 그러면 내가 이 구렁이를 잡은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거면 그 카라멜 할머니 집에 있는 뱀수를 처리하면 이 일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달려갔죠. 할머니 집에 달려가서 창고 앞에 딱 다다랐는데 가위 누르듯이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창고 문 앞에 딱 그 꿈속에 나타나는 여자애가 딱 나타나더니 씩 웃으면서 이런다고 안 끝나. 그러더니 또 웃으면서 손톱으로 온몸을 막 핥혔대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돌배 아저씨는 기절했대요. 기절하고 나서 할머니 집 안방에서 밤이 돼서야 일어났는데 또 가위 누르듯이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눈앞에는 걱정스럽게 쳐다보던 이 카라멜 할머니가 계셨고 그 뒤편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여자가 웃으면서 손톱으로 이번에는 할머니 머리를 막 핥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모습을 본 돌배 아저씨는 또 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딱 깼는데 집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카라멜 할머니 집에 키우던 소, 닭, 강아지 모든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폐사했다고 해야 되나?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저도 할머니 집 가서 그거 확인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뭐에 홀렸는지 카라멜 할머니 집 뒤쪽에 있는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약간 비린 듯한 생선 비린내 같은 그거를 맡아서 갔는데 그 창고 앞에서 제가 온몸이 뭔가에 눌리듯이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숨도 못 쉬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요. 제 방에서 깨어났는데 제 옆에 아버지도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저 찾으려고 이렇게 뒤편에 오셨다가 저랑 똑같이 기절하신 거예요. 아버지마저도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랬던 상태인데 어차피 저는 신내림도 안 받은 그냥 일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래도 정식적으로 신내림 받았던 무당 분이신데도 아버지도 기절하신 거죠. 아버지가 옆에 누워 계시고 아버지도 정신을 차리고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방에는 할머니랑 돌배 아저씨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배 아저씨한테 네가 잡은 구렁이 있잖아. 야 그거 영물 아니야. 그 구렁이는 그 폐가를 지키는 터주신이다. 이게 터주신 지신이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낱 인간이 그 터주신을 잡아서 단지에 잡아 가둬서 술을 담갔으니 이거는 뭐 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너는 신의 분노를 산 거야. 그러니 이거는 뭐 네가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든 뭘 하든 뭘 해도 안 된다고. 이거는 이 터준신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돌배 아저씨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잡은 게 첫 번째 무당은 영물이라고 말했었고 할아버지는 이걸 또 신이라고 말하니 내가 그러면 신을 죽여서 먹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3남매가 모두 다쳤잖아요. 남은 건 자기 와이프랑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막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끝내게 해달라고. 나 어차피 이렇게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 자기 선에서 끝내게 해달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안 된대요. 네가 그랬는데 너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 하나로 끝날 것 같냐고. 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어떡하냐고. 근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야 네 어머니를 걱정하지 말라고.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지켜주고 계셔서 지금 니네 집에 있는 닭이나 소나 강아지로 끝난 거라고. 아니었으면 벌써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버티실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고 돌배 아저씨는 뭐 실성한 사람처럼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나는 죽어도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두 분이서 상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 알고 계시는 만신 세 분이 계세요. 두 번째 시참 때도 저를 도와주시는 만신분들이 이때에도 등장을 하세요. 지금. 연락을 하셔서 모시고 폐가 쪽으로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집 창고에 있던 그 뱀술단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옮기려고 하는데 그 옮기려고 하던 아저씨들이 그 옮기려고만 하면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1명, 2명, 3명. 그거를 보는 할아버지가 그 술단지 앞에 제상을 차리시고 제가 뒤에서 지켜봤거든요. 거의 한 30분 동안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30분 지나고 나서 됐다고 옮기자고. 그때도 보더니 아저씨들 기절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술단지를 가지고 그 폐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그 북판에 보면 제사상 차려주시는 도움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제상 차리시고 저는 그리고 다시 굿판이 열리는 줄 알았더니 시끄러운 굿판이 아니라 그 술단지 앞에 제상을 차리시고 그리고 할아버지랑 만신분들 3명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그냥 정성스럽게 예를 다해서 절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는 해 떨어질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계속 하셨는데 밤이 돼서 갑자기 돌비 아저씨가 오물물 떨면서 토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멈추지 않고. 근데 저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그 돌비 아저씨 입에서 뭔가 딱 토해내시는데 그게 지렁이도 아니고 실벤처럼 생긴 게 입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만신분들하고 할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더 이상 이러면은 우리가 더 위험해진다고. 그러니까 만신분들도 할아버지도 위험해진다고. 근데 그거를 본 카라멜 할머니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 일이잖아요. 자식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는. 계속 밤이 돼서도 할머니가 실수 넘으셨다고 했잖아요. 연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절을 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그때 또 절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 데려가라. 나 데려가고 쟤만 어떻게 해달라 하는데 순간 그 술단지 안에서 저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검은색 뱀이 있잖아요. 이게 술단지 뚜껑으로 올라와서 따리를 틀고 다시 그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따리를 튼 채 할머님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유유히 산속으로 사라지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나 이거 봤다고. 그러더니 할아버지나 만신들께서 막 상의를 하시더니 일단은 서주신께서 한 발자국 물러나신 것 같은데 이 돌배 아저씨는 언제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뭐 여기서 뭐 부적을 쓰든 뭐라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도 없고 한 발자국 물러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철수하자. 그러고 나서 철수하셨어요. 그 후에 돌비 아저씨는 1년 후쯤인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쯤인데 담낭암으로 안타깝게 암투병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고요. 그 무당한테 신장칼로 맞았던 첫째 아들 돌비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똑같이 뇌사 판정 받아서 따라갔구나. 네, 따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두 남매가 남았잖아요. 이 두 남매는 카라멜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키우셨어요. 카라멜 할머니가 애들 엄마까지 같이 셋을 데리고 와서 키우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집장가 잘 갔어요. 잘 가고 가정도 이루고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깡꾼 일행들 있잖아요. 그 일행들도 어마어마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폐가에서 그렇게 일을 마친 뒤에 돌아와서 돌배 아저씨가 다 연락을 돌려봤대요. 연락을 돌려봤는데 한 분도 살아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3명 분들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일 겪으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 후로도 약간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마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말씀 못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 폐가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2년 동안인가 정말 돌비 아저씨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라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분명히 이 땅꾼으로 생활을 많이 하셨거든요. 돌배 아저씨가. 근데 이때까지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폐가에서 서주신이었던 검은 구렁이를 잡아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때까지 수많은 살생을 했잖아요. 뱀을 잡으면서. 업이 쌓인 거죠. 그게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아마 돌아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네. 아마도. 수많은 뱀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확실히 이런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오늘 열무아빠님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고 뭐 지금이야 불법이 확실하게 돼서 예, 많이 맞습니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뱀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알게 모르게 네. 시장이나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도 그게 몸에 좋다라고 해서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시골에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어르신들도 음. 가끔 뱀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맞아요. 저희 마을에서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뭐 대놓고 그러진 못하지만 뒤에서 비밀리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빨리 또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무아빠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들무 사연 중에 이제 뱀을 함부로 했다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땅꾼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좋은 일들이 없었어요. 뱀을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히 몸에 좋다고 그렇게 잡아먹기보다는 차라리 건강검진 받고 그리고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운동하고 그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귀족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